요즘 그 정부나 공공 행사에서도 연사는 마스크를 좀 내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한 3일 연속 계속 자가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발음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읽고 쓰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말과 글의 중요성을 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강조해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회사 교학사 농구술 아카데미에서 전국의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논술 강의도 했었고요. 부산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나 일반고에서 논술 특강 혹은 진로 강의도 해왔었습니다. 국어는 재종반에서 대입학원에서 주로 가르쳤었고요. 현재 신시가지에서 파천항 국어 전문학원, 파천항 영역교육 전문학원도 약 15년 정도 했습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은 부끄럽습니다. 시집을 아직 못 내서 시인은 아니지만 등단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갈림길에 선 문해력, 지름길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의문에 보낸다는 자부심을 만들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의문을 열다라는 학원에 다니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부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곳곳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라는 커다란 교육 방향의 변화. 고교학점제 우리 눈앞에 와서 그제서야 하나 둘 주워 담으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문을 열다의 족적들을 살펴보니 이미 의문을 열다는 고교학점제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학생들이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현재에 머물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느냐? 저희는 그것들을 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거나 혹은 유튜브에 올라온 한두 개의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폴더입니다. 제가 폴더 정리를 2개월 단위로 하는데요. 제 폴더 안에 정책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보시면 폴더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의 보도설명 자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교육부 보도설명 자료, 2차 포럼 자료집, 부산교육과정, 2022년 IB 포럼 부산 자료집, 2028년 대입개표는 전문가 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들은 저희 경험이나 저희 추론도 뒷받침되겠지만 이런 정책 자료집, 공적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난데없는 사내들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의도 콘리드 호텔에서 교육 기업가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습니다. 제가 갈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왜 저를 불러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다 영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네요. 연매출 한 850억 정도 하는 분 대표, 그 다음에 자본금 500억 이상의 국어학원 대표, 이런 분들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왜 저를 불렀을까? 여의도 콘리드 호텔에서 7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미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의 정책 자료집, 교육청의 정책 자료들을 읽고 또 전국에 있는 특히 서울 경기권의 교육 기업가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이 고교학점제가 막상 시작되니 연매출 수백억씩 하는 교육 기업가들이 저를 불러서 또는 저희 학원에 와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가 아끼거나 혹은 투자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키워드가 부상을 했습니다.
내신은 무력화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내신을 준비하는 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내신은 마치 거꾸로 가는 기차와 같다라는 말씀도 저희는 자주 드렸습니다. 수능은 변한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뀔 것 같은 수능에 따라서 저희 학원의 입학평가, 저희 학원 원래고사, 저희 학원의 교재,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교과 및 비교과 종합학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곳 역시 저희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교과는 생기부에 기재되기 위한 요소들의 나열 정도가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기르는 일인데 이것 역시 유일하게 저희 학원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된다, 내신이 무력화된다, 수능의 변화가 된다. 가장 대조가 될 것은 명확관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층 면접이 되겠죠. 과거 구술 심층 면접은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 서울대에 입학 지원을 했던 친구들조차도 질문의 3분의 1 정도만 대답하고 나온다. 대답을 하고 나온 아이들 중에 2분의 1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심층 면접은 어렵습니다.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고 수능이 변화가 된다면 이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들 있는데요. 이제 하겠다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갈림길에서 문해력을 지름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국어는 해도 안 된다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중학교 내신 시험 A 받기 위해서 90점 이상 받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중학교 내신 공부하는 거 그래서 95점 받고 그래서 98점 받은 걸 국어 실력이라고 말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암기 과목처럼 공부한 거잖아요. 3주 내지 4주 동안 교과서, 학습지, 필기노트, 평가 문제집, 족보 똑같은 지문을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10대 번을 읽고 그리고 기억해서 푼 것을 독해나 감상 능력으로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국프 2000의 윤산 대표와 조계철 상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르치던 방법으로 가르치면 정말로 독해력은 오릅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어 선생님들이 워낙에 국어가 어려워져서 국어 선생님들이 할 게 없다. 그러므로 깊은 배경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다면 그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하죠?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독해력이, 문해력이 향상될 만한 단계와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추론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부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시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조건들이 열리고 있다. 어머님들이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2035년, 2045년,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옆집 언니가 이야기, 대학 잘 보낸 옆집 언니의 이야기, 학생 많은 학원의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단정 짓거나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국어 공부에 안 해도 점수가 오르더라. 맞습니다. 국어 공부 또 특별히 안 해도 독서를 특별히 안 하고도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해력이 강해지면 그렇습니다. 문해력이 강해지면 공부 양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과 질의 조화는 필요하지만 문해력 강화를 위한 양 위주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양을 통해서 문해력이 베이스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질적 수준이 양화되었으므로
공부의 능력은 갖춰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양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악화될 뿐 양화될 리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무차례 보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인식한 세태입니다.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해할 법한데, 제가 살짝 읽어볼까요? 요즘 대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어제 자정 이후로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은 하루에 과제 점수가 20점씩 감점되니 서둘러 제출하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 금요일까지 아니에요? 금일 자정까지라고 하셨었는데 금일은 오늘이야. 대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안녕.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어휘력은 뭘까요? 어휘량이 많으면 어휘력은 강한 걸까요? 자녀들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학원 쭉 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래서 순순히 영어 단어를 암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휘력이 강한가요? 자신들이 암기한 단어의 뜻을 한국어와 1대1 대응시켜서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순조롭던가요?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해놓고 번역된 국문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어휘량과 어휘력이 그렇게 대인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장성택 숙청 후 사흘 만에 속전속결 사형 집행, 메이저리그 에르노쇼나 백맹강도 사흘 만에 해임, 사흘을 4일로 보는 아이들. 어휘는 소통의 기본 자료입니다. 어휘는 맥락을 통해서, 담화 상황을 통해서 확장시키거나, 그런데 이 어휘의 기본적 의미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김무식 코치님, 실내 공기가 좀 탁하고 좀 열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김무식 코치는 창문을 보시면서 창문을 열려고 지금 몸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시려고 했거든요. 이게 담화 상황이잖아요. 이건 에어컨을 좀 끄거나 창문을 좀 열자라는 뜻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진짜 좀 뜨겁네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바람 안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창문 닫으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것이 문해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어휘량의 부족, 그리고 맥락을 통한 어휘의 의미의 추리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담화 상황, 혹시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아이가 독특해서 4차원이어서 참신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기본적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하나에 계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엉뚱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담화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엉뚱한 소리에서 4차원 소리를 듣는 겁니다. 4차원은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발상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을 빕니다. 문을 빕니다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유비가, 관우가 형님 이 술자 시키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문을 빈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문이 없다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직장생활이 되지 않고 영어 선생님이 기본적인 독해력이 안 돼서 국어 선생님 탓을 하면서 영어를 못 가르치겠다 그러고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국어가 안 돼서 수학을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문해력은 무엇일까? 문해력이 무엇인가의 정의를, 개념을 살펴봐야 우리가 시키고 있는 국어교육, 우리가 시키고 있는 독서교육,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바른지 진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문해력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시키고 있는 공부가 과연 문해력 향상에,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어교육학사전에서의 문해력은 읽기와 쓰기 활용에 대한 심적 경향이나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방식 문해력입니다. 아니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독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문해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읽는 것에 대한 심적 경향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랑은 참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활동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면 친구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말하기 힘들어하는 심적 경향도 문해력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학원 보내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그러죠. 선생님께 네 생각과 감정을 잘 말하고 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들었단 말대로 여러분 아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니 말 못하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 학교에 가서 네 생각과 감정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마음껏 말하고 와. 돌아오면 너 무슨 말이 있니? 너 뭘 들었니?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했어? 그렇게 하셔야죠. 독서교육사전에서는 문해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학년 1학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국어 교과 단원입니다. 저희 학원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으로 또 넣어두었는데요.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맥락을 읽는단 말은 사회를 읽는 일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을 읽는 일입니다. 사회적 맥락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읽고 쓰는 의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글쓰기를 정말 싫어해요. 안 쓰려고 그래요. 읽는 건 좋아하는데 쓰려고 하지 않아요. 문해력이 약한 겁니다. 우리 아이의 경향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아이의 성향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읽는 거 좋아하는데 쓰는 건 싫어요를 여러분의 경향성을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으로, 역량으로 이해하실 때입니다. 노명환 이찬숙의 문식성 연구에서 문식성은 문식 역시 리터러시 문해력입니다. 글을 배워 알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보세요. 글을 읽고 지식에 접근하는 겁니다. 글을 읽고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생성하는 능력.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 이것이 문해력입니다. 이때 정보를 받아들여서 생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추론력입니다. 지금까지 문해력의 정의를 대충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읽은 걸 이해한 뒤에는 말하고 쓰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정보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표현에 대한 능력과 의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성인문해조사는 문해력에 대한 정의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상적 활동, 가정과 일터까지입니다. 그러니 문해력이 약하면 일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문해력과 연봉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구에 회자된다는 말도 어쩌면 소통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인구에 회자된다. 회자되는 말, 이런 말 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말도 이제는 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해력의 중요성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나 실제로 문해력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쪽으로 좀 자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한국인들의 문해력의 수준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문해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위가 떨어진 것, 전체적으로 순위가 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해력 지수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해력의 격차가 연령대별로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문해력은 평균 중학생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국제 문해력 단체가 이야기한 문해력 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크루트 조사 결과 현대인의 과반수가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상 어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상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 50.8%였어요. 아이들의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문해력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관련된 진단 평균 점수의 표를 좀 보시죠.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내 아이는 어디쯤에 속할까요? 중학생 수준 문해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 69.8점 정도 되는 친구들도요. 중학교 국어시험은 95점 받고 98점 받을 겁니다. 저 아이들 중에서도 중학생인데 고1, 고2 영어 모의고사로 테스트를 하면 1등급 넘는 아이들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읽어내는 능력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식들 너무 사랑해서 초3, 초4부터 내가 백도 사야 되고 차도 바꾸고 싶은데 내게 쓰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껏 써주신 바람에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생활을 위한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힘입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이 책을 읽는 일이었죠. 처음부터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글이 생긴 이후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전해지는 것을 문화라고 했고 그 문화를 문서로 전달한 것이 학문이었잖아요. 원래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공부였죠. 원래 공부는 그런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읽어줘야 되고 수학 교과서를 읽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학 교과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수학 개념서를 보지 누가 수학 정기는 책을 봅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성문종합 영어를 기본 영어를 얼마나 불친절한 해설서였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영문법 공부했었거든요. 조금 이제 친절했던 우리 영문법 교재가 맨투맨이었죠. 맨투맨 기억하시죠? 튜터 영어 너무너무 친절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문법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법서들로도 공부를 못해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중학교에서 곧 초등학교에서 영문법을 대여섯 번 했다는데도 중등 영문법 문제 틀리죠. 왜? 지가 읽어서 문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영문법 책을 가지고 영문법 책을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고 정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문법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읽어서 분석해본 단 한 번도 없거든요. 4주 중등 영문법 완성. 우와, 그런 선생님이 있대. 근데 대기 타야 된대. 우리 그런 데 관심을 가졌지.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사실 가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동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가 여기저기서 이 사람 참 말 많대요. 그가 말한 10일 동안의 기사 헤드라인만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문해력과 관련되거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 아이비 교육은 좋은 대안, 확신 들면 전국으로 확산. 수능 없애겠다. 이주호 장관의 단호한 결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수능 없어져야 하고 없어진다. 고교 전과정 절대평가 도입 검토. 교육계 창반 양갈래. 교육부 고교 전학년제 절대평가 검토 특목고 자사고의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눈에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들어올지 저는 압니다.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특목고, 자사고, 유리. 오로지 그것만 보실 거예요. 왜 아이비를 도입하고 왜 절대평가를 하겠다 하는 걸까?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될까 이런 공부를 좀 하시겠는데, 아이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어제 여의도 컨디도토리에서 이 미팅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만 아이비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비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기업들도. 아이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이비 이런 거 나와요. 아이비는 뭐 예를 들어 정의란 시도와 지역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가? 이게 사회시험이죠. 롤스위치, 정의로운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래 보기는 벤덤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선택지 중에서, 다음 중에서 보기와 과정 관련된 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가 생각하는 공리주의는 무엇이냐?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리주의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화학시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운 거. 2분의 1 MV 제곱 이런 거 안 나옵니다. 9.8 mH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운 거.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 밑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가정 갖지 마시고 인천교육청,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 전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이 최근 연 포럼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전부 다 아이비입니다. 한 달 전 부산에서도 교육감과 함께 아이비 포럼이 있었거든요. 아이비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 때는 도입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공부를 했던 아이들과 아이비 체제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혹은 그 아이들이 대입은 고입은 함께 경쟁하지 않겠지만 사회에서 함께 경쟁할 때 무엇이 다를 것인가? 제가 올해 52입니다. 40대 초반에 우리 선생님들과 다른 인류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30대랑은 구석기, 신석기 정도 차이 납니다. 20대랑은요, 저는 박물관에 박제돼야 될 사람 같아요. 저희 세대에서도 그러는데, 인공지능과 함께 지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랑 이야기 됩니까? 내 속으로 난 새끼 왜 저러지 싶잖아요. 다른 인류입니다. 그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2022년 10월 10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키워드가 3개였습니다. 첫째, 교부금. 우리 교육청이 돈 좀 많이 줘. 두 번째, 생태 전환교육. 아까 제가 정축자료집 폴더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총문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미래교육 핵심 중에 하나가, 이번 교육과정 핵심 중에 하나가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이른바 기업들에서 말하는 ESG 경영기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ESG가 정치에도 경제에도 최대의 화두가 됐는데 ESG와 관련된 생태 전환 이야기가 교육에도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가 아이비였습니다. 진보교육감, 시도교육감, 이번에 울산교육감, 진보교육감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교육감, 왼쪽에서 두 번째 여성,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교육계 굉장히 비보이였습니다.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이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떠오른 아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비 시험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에서 직위법에 사용된 것은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다. 윗글에 대한 서술 방식이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국어시험 이렇게 냅니다. 이미 이렇게 내는 시험이, 여러분, 이런 시험이 대한민국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미 아이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외고가 아이비 도입했죠. 경기외고는 아이비를 이렇게 도입했고요. 대구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은 이런 형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서도 이런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 이렇게 쉽습니다. 문통대를 쓰롱태로 바꾼 문제하고 적절하는 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공식집을 주고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런 시대가 곧 와요. 화학 주기율표를 주고 화학 문제를 풀어라. 그런 시대가 곧 와요. 역사 연대표를 주고 역사 문제를 풀어라. 곧 그런 문제가 온다고요. 과학,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랑 입시가 좀 비슷한 학교, 나라가 우리 이웃에 있었죠.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2019년에 교육계획을 통해서 논술형, 선다형 수능이 아니라, 입시의 대입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바꾸었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체육시험에 이런 문제를 냅니다. 체육시험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농구 골대 아래에서 골 몇 개 냈냐, 그게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체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가 체육시험입니다. 서술하시오. 일본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시기상조라고 그럽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아니요. 우리는 500년 전부터 이런 시험 쳤어요. 500년 전에. 이게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이거든요. 시기상조가 아니라 일제강점 이후 우리의 교육이 오염됐죠. 점철됐죠. 영어 교육과 식민지 교육과 영어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처럼 문법 따지는 게 일본인들의 영어 교육이 우리 깊이 침투했는데 그게 1세기가 가고 있어요.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했답니다. 근데 교사를 한국인을 내세우면, 조선을 내세우면 거기에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일본인들을 영어 교사로 투입시켰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발음 걔도 워낙에 안 좋잖아요. 문법 교육만 주구장창 시키더라는 겁니다. 왜냐요? 이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가 아니라 조선 바칼로레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물 같아야 된다. 수리를 깨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물을 트이고 어떻게 하면 수리를 깨칠 것인가는 핵심은 문해력인데, 자, 제가 문해력의 정의를 보여드렸어요. 이제부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1994년부터 수능이 출제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펴낸 수능 출제 매뉴얼, 수능 국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이죠. 그때는 수능 언어 영역이 정의입니다. 보세요. 앞선 다양한 문해력의 정의와 수능 국어 영역의 정의를 비교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대동 소이합니까? 그렇죠. 듣기, 쓰기, 읽기 등을 평가하고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글을 재조직하는 능력. 문제 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기까지. 수능 수학 영역이 정입니다. 개념 고의 법칙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 외국어 영역이 정입니다.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에게 맞는 정확한 능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문해력의 범주와 일맥상통해요. 과학 탐구도.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수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추론력을 평가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학력고사, 여기 혹시 학력고사 세대 있어요? 75년 이전 세대 없으시죠? 아, 있으시구나. 네. 언니들입니다. 네, 언니들입니다. 이 언니들이 학력고사 때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낼게요. 제 시험 문제 낼게요. 정거리는 5남매거든요. 이 집의 막내 이름이 뭘까요? 정거리는 5남매예요. 이 집의 막내는 누굴까요? 모르죠. 학력고사는
들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암기하지 않으면 답은 못해요. 수능은 이렇거든요. 자, 정거리는 5남매입니다. 장남은 1돌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답을 1돌입니다. 1돌. 첫째니까 1, 남자니까 돌. 둘째, 어머님 얼굴 심각해져서 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2, 1돌 2순. 셋째는 3돌입니다. 넷째는 4순입니다. 이 집에 막내 누굴까요? 잘 하시네요. 마음속 5돌이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이거예요. 1돌, 2돌, 3돌, 4돌. 분명히 문제 속에 정보가 있었거든요. 정거리는 5남매다. 또 5돌이에요. 하나 더 내볼까요? 부담스럽죠. 정거리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어디 지었냐면, 집에 벽 4군데 모두 큰 창을 냈고, 창에 기대어서 바라보는 창밖 반대편인 남쪽입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커피를 마시길 좋아하는 정거리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월요일은 동쪽 창문으로, 왼쪽으로는 화요일은 서쪽, 수요일은 남쪽, 또 목요일은 북쪽 창에서 어디로 보든지 건너편 남쪽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고만머리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그 곰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이게 추론이에요. 고3 교실에서 재수생들이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3분의 1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2분의 1이 답을 해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암기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으면 대답 못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저장된 정보가 없으니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곳에서 봐도 건너편은 남쪽이다. 그러니까 이 집의 위치죠. 어디겠습니까? 집을 어디 지은 거예요? 지하철 도보 3분 이내 거리. 분양 받자마자 피가 몇 억씩 오르는 거. 시 아니라 북극이죠. 그런 거 보면 북극곰이에요. 답은 흰색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학력고사는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다음 창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외우지 않으면 대답 못합니다. 수능은 이렇게 내요. 다음 보기는 창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창자의 기능이 마비되면 일어나는 현상. 보기를 이렇게 줘요. 보기가 자료를 해석해야 돼요. 수분 흡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창자의 기능이 수분 흡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학력고사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자의 기능 중 수분 흡수 능력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땀을 흘려요. 답은 설사거든요. 이게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학력고사 때는 그러니까 3당 4락이 됐죠.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시간 위주로 공부를 했어야 돼요. 수능은요, 문해력이 강하면, 양을 통해서 문해력을 길러 놓으면 진로 공부가 가능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겁니까? 수능 국어인데. 선택지만 읽어도 가슴이 탁탁 막히고요. 심박이 올라가고, 동공이 확장되고, 혈압이 올라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 이게 무슨 물리 시험이 아니라 국어랍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은 의사고시다. 메디컬 테스트다. 수능은 의대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다. 수능은 의사고시 치는 것만큼 어려워진다. 수능 국어는. 이게 국어거든요. 외계어 같아요. 2019년도 수능,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수능 점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부터 수능국어가 좀 어려워졌는데 표준 점수 기준 보셔야 되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표준 점수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원점수 대비 난이도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점수가 낮을수록 등급 컷 1등급 컷이 낮을수록 표준 점수 높은 거예요.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 높습니다. 국어 1등급이 132점이었을 때 수학나가 130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문과, 이과, 수학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 이과 수업보다 수능국어가 어려웠습니다. 2020년도에 갔더니 국어는 수학가보다는 어려웠고 나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런데 1등급의 비율은 국어가 훨씬 더 적습니다. 국어는 수학만큼 어렵거나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2021학년입니다. 국어와 수학 나영이 같았습니다. 131점을. 2022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수학이 좀 어려웠네.
이걸 좀 보실래요? 국어 점수가 극악합니다. 제가 극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2022년 올해 고1들이 3월달에 친 모의고사의 등급 컷입니다. 국어 1등급이 몇 점이라고요? 예. 1등급이 몇 프로까지입니까? 전국 고1 아이들 중에 4% 정도만 76점을 받습니다. 어머님들이 초3 때부터 수학을 막 시키기 시작하고, 야, 국어는 우리말인데,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점수를 비교하면 지금 1등급끼리 비교했는데, 국어의 76점과 수학의 88점이 같은 점수입니다. 그럼 100점끼리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차가 많이 나겠죠? 이때 국어 1등급의 표준 점수는 164점이었습니다. 수학은 147점. 같은 점수일 때 17점 차이 났어요. 이래도 국어를 대충 할 때 되면 하겠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요즘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다. 이건 서울대학교가 서류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내신, 등급과 성취도를 통해 학력을 평가해요. 그걸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학업 역량 평가의 하위 요소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인데, 당연히 성기부의 내신 등급과 성취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냐면, 평가 방향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내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습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역량과 지적 성장,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교과 점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교과학습 과정, 놀이의 양과 수준,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한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 여러분, 아이들의 내신 등급으로 아이들 평가에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가 고려되는 의과대학 아이들은 내신 등급으로 공부 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2.5가 넘는 애도 원서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1.3년 정도의 평균 등급 1.2 정도일 거, 나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의 내신 등급으로 원서를 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왜? 이겁니다. 대학은 여러분 생기부에 꽂혀있는 1등급 학업 성취도 점수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의과대학이나 상권대학. 근데 고교학점제 되면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교내 탐구, 토론,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4년에 수능이 처음 출발되었을 때 수능이라는 시험은 원래가 국어를 베이스로 한 과목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원래 국어 베이스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대입 수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죠. 주요 16개 대학은 서울대가 깃발을 꽂고 나면 점점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거, 올해부터 서울대 정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 100%,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뭐예요? 수능 몇 프로 반요? 60%. 생기부가 40%. 이제는 정시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 100%로 봤었던 교과 전형도 이제 생기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신 이외에? 그러면 그런 내신 등급 수능 점수, 정량화된 수치화된 점수 이외에 평가는 그 모든 요소는 말하고 쓰는 일이더라. 말하고 쓰는 일. 우리 아이는 쓰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그냥 계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평가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적극성과 열정을 평가하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서 완료 학습, 실험, 탐구, 관찰, 조사, 수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 발표와 토론, 글 쓰는 일입니다. 학업 외 소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학교 내신이든 아니 대학에서 평가하는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다양한 요소에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서울대학교 면접 대비
제가 굉장히 압박해서 면접하거든요. 저랑 면접하면 아이들이 자리에 있으려면 이 하의, 치마든 바지든 일어나면 아이들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땀을 흘려요. 어떤 아이들 웁니다, 저한테. 많이 웁니다. 못 견딜 정도 압박 면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시문 자체도 어렵고 그 재시문 관련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팠어요. 너무 심장이 아파서 이런 경우는 처음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할 텐데 왜 어려우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고도의 지적 사유를 근간으로 해야 되는 질문을 숭치고서야 받아보거든요. 그런 질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독서가 아니고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내신도 그렇죠. 지금 부산시 중학교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100점 만점에서 객관식 30점이죠. 여러분 객관식 30점입니다. 소수행평가 30점입니다. 수행평가 40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70점이 소수행평가, 수행평가입니다. 100점 만점이 70점이 말하고 쓰는 일입니다. 전국 지역마다 좀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데 그럼 내신을 좋아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고서 쓰고 PPT 쓰고 독서록 쓰고 실험 실습하고 UCC 만들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전부 다 문의력 기반의 평가입니다. 자, IB가 온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연 수행평가를 100%를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지필고사 오지선 단식 한국 현실에서 우리 어머니들 난 가능할 것 같아. 미래교육 이렇게 가야 해. 이 손이 부끄러우시네요. 아니야. 에이 어디야.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말이야. 우리 엄마들이 힘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 안 돼. 수행평가 100%.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너마저 부끄러우셨구나. 수행평가 100%는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분일 중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죠. 분일 중학교는 지필고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행평가로만 100% 반영하는 학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수행평가 100%입니다. 분일 중학교. 국제중학교 보내보신 분이 주변에 있으면요. 중학생들이 밤잠 설치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뭐 하느라고? 수행평가 대비하더라고요. 특목고 자사고 보낸 아이들은 1년 내내 시험만 칩니다. 네. 지필고사 이후에 수행평가 너무 많아서. 이런 능력이에요. 국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고 읽고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문해력이 약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보고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것, 소득 수준과 문해력의 관계.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 문해력이 나쁜 사람보다 급여가 평균 2.7배가 높답니다.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 문해력이 낮은 사람보다 취업률이 평균 2배 좋다는데, 그리고 중학생들이 문해력은 평균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요, 고1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그건 읽는 능력 평가하신 거잖아요. 읽는 능력.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이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명문대를 졸업하고 명문기업에 들어갔는데 내기획서를 한 번도 선택도 하지 못해요. 글을 못 씁니다. 그리고 PPT 프레젠테이션을 못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갔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기획실에 들어갔는데 내기획서는 한 번도 선택되지 않더라. 매력적으로 글을 쓰지 못하고 매력적으로 글은 썼는데 대중들 앞에서는 공적 말하기를 못하고.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루틴들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수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적어도 저희는 국어 선생이, 저희 어제 그 여의도 회의에서도 국어 수강생이 단위 학원이 몇 명이라 하더라? 5,000명? 그 전국에 한 300개 정도 하고 나는 교육기업의 대표이거든요.
윤 대표 말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길러져요? 시험 잘 치는 거 말고요.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DB에 있는 문제들을 한 달 내내 풀려서 어떤 문제도 다 대비해 줄 수 있겠다. 우리가 못 본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다 본 문제다. 그렇게 해서 그거 공부시켜주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고 문제력은 좋아져요. 그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저보다 연매출이 자본금의 규모가 500억이나 되는 회사의 대표이기로 했어요. 국어 이게 다 아니에요. 상무한테 그랬어요. 국어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박스 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는 다음 글을 읽는 순서를 어떻게 잡을래? 다음 글을 읽고 답하기 위해 물음을 어떻게 분석할 건데? 이런 국어를 저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더 부담만스러우실 거고.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단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모실 텐데, 입장을 하시면, 그 설명의 파일은 제가 PDF로 전환해서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갤러리만 채워주세요. 국어 문제 단 2문제밖에 없거든요. 모든 문제는 내용을 묻거나 행식을 물어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시적 상황과 정서의 태도. 소설은 고통받는 인물, 그 인물에게 준 고통의 원인, 고통에 대한 반응.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건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문학은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부터 확산되므로 이거 가르쳐.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여러분, 저희 이제 예비 중3은 지난주부터 고3 모의고사로 만들어진, 제 밖에는 제 책이 있는데, 기하카라가 제 중3인데요. 저보고 자꾸 그래요. 제가 아직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60까지 강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30년 정도 강의 더 해야 됩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 데리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중1 교육방학 때 고1 모의고사 테스트 했더니 18점 받던 애가 8개월이면 중1이 고1 걸 18점 받으면 뭐 5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하나 뽑기가 잘못된 것 뿐이죠. 6개월 지나니까 8개월 되니 고1 걸 1등급 나오더라. 저희 중학생들 중에 고1 모의고사로 1등급 못 받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고3 거 시작했는데 아이들 저보고 수업 맞추면 제가 박수 치거든요. 예비 중2 올라간 애들은 제가 수업 마칠 때는 박수를 쳐요.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수업 마치면 애들은 왜 계속 박수 쳐요? 진짜로 박수 칩니다. 중3 올라가는 여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마법을 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 시험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겨우 90점 넘던 아이들이 고2, 고3 모의고사 안 틀리거든요. 기하카라 3월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아이 중에 수업 6개월 신뢰가 있었어요. 걔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죠. 저도 신기하죠.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패턴과 루틴에 따라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연습을 저희 시스템에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겁니다. 저는 시험실 공부할 때 이렇게 시켜요. 어제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비 고1들. 그러니까 중3 학생이 접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접어! 보지 마! 딱 정말 이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음성을 받아내는 에너지가 좀 몸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접어! 보지 마! 그러거든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 목소리를 받아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재수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시키게요? 문제 보지 말고 이 질문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측해봐. 비문학하든 소설하든.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야, 어제 우리가 뭐 했더라? 시민사회 이론과 관련된 얘기였어. 야, 이게 제재가 뭐야? 사회제재요. 그럼 사회제재는 뭐가 나와? 사회현상, 사회 이론으로 규명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그럼 그 내용들 한번 적어봐. 이 글의 패턴은 뭐야? 선생님, 문제 제기 패턴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챙겨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펼쳐보고 문제 풀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마술을 우리한테 걸어두었어요. 고3들한테 시키면 못해요. 왜? 걔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는 기간이 아니에요, 걔들은. 걔들은 길러놓은 실력이 더 이상, 여러분, 근육짱짱명이에요. 근육이, 이만한 근육짱짱명이 권성원 내 남편을 생각하고, 권성원 내 남편을 생각하고, 그게 800이라고 옆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권상원 6개월 동안 운동 안 하면, 송중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실력을 기울여놓고, 고1부터는 실전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인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이 훈련 안 하면 고등학교 때 실력 못 길러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1년에 8번을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 포함해서. 수행평가에. 저는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등국어 제 교재예요. 질문 보시면 놀라워요. 아니, 제가 그래도 잘 나가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타 소리를 서면물리학원, 회화학원, 회화사관학원, 부산학원, 한강이 진짜 450명 놓고도 강의받다니까요. 제 강의 들으려고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아이들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리가 났어요. 수강생 1200명 중에 700명이 특강을 신청하면 490명이 제 강의를 신청했어요. 그랬던 제가 초등국어를 하려니, 정말 암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품사의 통용이라는 개념을,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도 품사의 통용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품사의 통용 관련된 구체적 용례를 구별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초등국어 교재입니다. 비유의 정의를 일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초등국어 20명 마감을 시키고 제가 간반을 런칭을 수업을 했었는데 비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이 강의실에 있는 물건들 중에 너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옆에 서봐. 아이들이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는 단자 옆에 서기도 하고요. 시계 밑에 서기도 하고요. 책 옆에 서기도 해요. 그리고 묻죠. 왜 그 물건 옆에 썼어? 너랑 비슷한 면이 뭐야? 선생님, 저는요, 받아들인 거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 회선이 그러잖아요. 근사하죠. 시계 아래에 쓰는 친구는요, 저는 시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약속을 긴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비유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럼 그 비유는 네가 빗댄 대상이고, 너가 빗대고 싶었었던 거. 이게 비유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설명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깨우쳐가게 하지, 비유의 개념을, 사정적 개념을 아이들에게 칠판에 좀 받아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 보십시오. 면접을 보고 있는 당신, 면접 중 자신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자신을 소개해보자. 친구들의 자기소개 발표를 듣고 가장 인상적인 표현과 이유를 적어보자. 저희는 중학교 2학년까지 객관식 선택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책은 의문을 열다부터 무슨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아이비라는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무조건 100% 소설평입니다. 학원 입학 테스트, 원래오상. 그 세 번째로 이번에 인상적인 표현에서 그 대상과 빗댄 대상의 공통점 무엇이? 여기까지는 비유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나서야 그때 비유의 개념을 이야기해줘. 네가 생각하고 싶은 걸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해. 그때 네가 표현하고 싶은 걸 원관념이라고 그러고 빗대어진 걸 보조관념이라고 해. 그때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작품 속의 비유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작품을 주지 않고요. 작품을 찾아 적게 해요. 김종삼의 기레한 시를 찾아 적어봐. 그리고 여기에 비유가 쓴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볼래? 객관식 선택 하나도 주지 않고 들어.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광고를 보여줍니다. 광고를 보여주면 이 광고에 비유가 쓰였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 과정을 통해서 비유를 이야기해요. 문학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문법입니다.
품사는 일정한 기준체계에 따라서 단어를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사의 개념을 바로 안 가르쳐줘요. 품사를 설명하기 위해 분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실 수명에게 한 명 나와. 네가 이 친구들을 5 그룹으로 나눠봐 그래요. 아이들에게. 재밌어합니다. 엄청 재밌어합니다. 어떤 아이는 신발의 종류로 운동화 또는 남자 여자 그렇게 나눠. 얘들아 이게 분류란다. 니들 왜 이렇게 나누었어? 선생님 남자 여자 기준이 넌 옷으로 해요. 이게 분류예요. 분류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알게 하고 난 뒤에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적 성질과 하는 것끼리 묶은 단어들이 묶음이야. 그게 품사야. 그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란다. 형태, 기능, 의미란 말만 한 3시간에 우리를 형태로 나눠볼까? 우리를 기능으로 할까? 선생님과 저희 숙명 으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하고 또 품사 들어가기 전에 난 어떤 유형의 사람을 분류하자는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이런 질문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품사 분류. 이게 초등권.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5이라는 단어를 주고 이게 품사가 뭘까? 관형사일까? 수사일까? 보통 수사라는 개념을 알기도 어려울 텐데 5 수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준에 대한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5이라는 말이 어떤 문장,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품사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 강의실에서 지금도 저 닭살 돋았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아니 알지 모를 거야. 그냥 기준을 적용해 볼 수는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5이 정보를 좋아하는 여자가 5이라면 5은 수사고 5 여자가 정보를 좋아하다면 그 5은 관행사라는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도 좀 닭살 돋았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로 근간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품사를 들었다면 품사 2, 5, 5, 부사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형태를 울면 가면은 불변.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주고요. 나중에는 이호석의 메밀꽃 필모리의 작품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 품사를 또 분류하게 해봅니다. 이게 저희 초등국어입니다. 초등국어. 그래서 제가 초등국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베이스로 하는 공부여서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생각과 맨 마지막에는 푸드 테라피 했어요. 아이들 과자를 주고 분별로 과자로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특정 시를 읽고 그 시와 관련된 메시지 안에 이걸 사진을 담았어요. 과자로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훈련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1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공부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수학 공부의 학원들이 대체로 어떤 단계이던가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개념 원리하죠. 그 다음에는 적용하죠. 그 다음에는 실전 심하죠. 영어도 비슷해요. 국어 학원들은 어떤 단계로 가르치던가요? 그럼 중1은 중1순위에 적당한 텍스트로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막 그러죠. 국어는 공부하는 단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모든 공부는 개념과 원리가 베이스죠. 저희 중1 국어는 1년 내내 개념 공부만 합니다. 1분기가 3달인데요. 그러니까 4권의 책으로 중고등학교 국어 개념을 다 해요. 4달, 12개월 내내 개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교재입니다. 샘플 교재는 밖에 있는데 역시 선택지 하나도 없죠. 받아 적어야 돼요. 근데 개념 공부도 달라요. 예를 들어 보통 교과서에 있는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개념 강의하는 분들은 순서대로 가르치거든요. 그건 강의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인강을 듣고 있거나 책 보지. 예를 들어 시의 개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하면 이 문장에 뒤에 나오는 시의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온 거예요. 저는 책 한 걸 보면서 뒤로 계속 넘어가요. 시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작가 입장에서 보면 그 주제.
그럼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의 주제 공부해요. 근데 독자가 느낄 때는 뭘까? 이미 심상이에요. 그럼 시 형상성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야 돼요. 운명은 음악성이죠. 그럼 시의 세 가지 특성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개념 공부인데 도대체 국어 선생이라는 작자들은 책에 있는 순서 그대로 게다가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애들은 설명 듣고 가만히 앉아있죠.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수업하고 있는 줄 알아. 저는 한 400명 정도 가르쳤던 사람인지라 아이들과 고개 숙이고 있는 눈동자가 왼쪽 위에 올라가는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지 보거든요. 난 오른쪽 아래에 읽고 있는 애가 시선이 왼쪽 위에 있으면 야 누구야 그거 읽어봐 그러죠. 그럼 뽀록 나죠 금방.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이해하고 분석하는 걸 쓰게 합니다. 개념도. 이게 몰입하라 1권이었고 이건. 자 2권에서 똑같은 거예요. 1권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책 편제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 왜 또 하냐고? 궁금하시죠? 2권에서는, 자, 1권에서는 개념의 뜻들을 밝혀가게 했는데요. 2권에는 그 개념과 관련된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서 개념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권에서는 비유의 개념을 가르쳐 준다면 2권에서는 비유가 쓰인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서 어떤 비유가 쓰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2권까지 이렇게 하면 3권도 이렇게 돼요. 텍스트 양이 갑자기 방대해졌죠. 고등국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몰입하라 국어 3단계에서는 고등국어를 봐요. 어떻게 중1이 고등국어를 보냐고요? 중1에게 고1 수학을 시키지 않으실 거면 저한테 그런 말 시키지 마세요. 중1이 고1 수학도 하는데 중1이 고1 국어하는 걸 껌이어야 되죠. 게다가 개념이나 원리는 층위가 달라진 것이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나성형되고 더 복잡해지고 심화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1 때 배우고 1년 뒤, 2년 뒤에 고등학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로지 개념이에요. 근데 개념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공부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개념을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적자 생존 노트라는 숙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풍 2000 윤 대표도 나보고 그런 거예요. 유 대표, 솔직하게 까줄 수 있어? 자기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거 다 까래요. 제 말만 듣고, 난 분명히 당신이 하고 싶은데, 응? 당신 프로그램 솔직하게 다 까줄 수 있어? 안 까줄 거 이걸 왜 제가 까요? 중입니다. 전략하는. 저희 국어 프로그램의 코어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교수자들도 굉장히, 왜냐하면 교수자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저희 국어는 철저하게 문이렇게 됩니다. 완벽한. 단계나 절차에 따라서 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결론에 이르는 훈련을 1년 내에 합니다. 고1 정도 모의고사 텍스트를 가지고. 시의 감상은 이 4단계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시적 상황이 전제 1이에요. 시적 상황 전제 1을 바탕으로 얻는 결론이 화제의 정서거든요. 시적 화제의 상황과 정서를 전제 1, 2로 삼아서 얻는 결론 2가 화제의 태도예요. 시적 상황과 정서 및 태도를 전제 1, 2, 3을 삼아서 이룬 결론이 작품 주제거든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텍스트 전체를 주고 읽게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자, 나보기가 역겨워. 나의 밑줄에 얘들아 화 잘한다. 역겨워. 가신데 누가 간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교직이 이렇게 돼요. 작품 전체를 주지 않고 작품 일부만 주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왔던 20작품을 통해서 오로지 시감상의 1단계인 시적 상황만 찾기. 그러면 고2 때에서 책 4권을 하면 시 80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시적 상황을 근거를 바탕으로 파악해서 쓰게 하니 시를 펼쳐들자마자 화자 및 대상의 처지부터 찾으려는 노력이 몸에 그냥 붙어 있죠. 이게 전제 1이에요. 전제 1을 바탕으로 느끼는 결론이 화제의 정서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략하는 1권부터 4권까지 각 권에서 20편씩 해서 총 80편을 그러니까 시적 상황을 통해서 화제의 정서에 이르는 과정을 160작품을 통해 연습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화제의 태도입니다. 240작품을 통해서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이르는 단계와 절차에 따른 독해와 감사 훈련을 진행하고 여기까지 내용 파악하고 나면 학교부모님 실내가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일단 끝이죠. 그리고 나 작품 전체 줘요. 이때까지도 문제 안 풀어요. 그리고 이전 단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 점수는 좋아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중1 학생 중에 3분의 1이 고1 모의고사로 1등급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저도. 제가 재종반 아이들에도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재종반에서 제법 먹혀서 제가 이제 교재로 소설도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맥락에 인물의 성격, 심리, 사건 전개와 갈등 양상 파악, 내용 파악되면 소설상의 특징. 교재도 이렇게 줍니다. 처음부터 다 주지 않아요. 제일 왼쪽에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들. 책 한 권에 소설은 기니까 5작품 정도. 1년에 20작품을 통해 성격 파악하고, 그걸 전제로 심리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건 전개 양상과 갈등 양상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 파악이 되면 소설상 특징 파악하고, 그리고 나야 작품 전체 줍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무려 몇 작품을 문학에서 1년 동안 한 500작품 정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할 수 있도록 저는 로그맨만 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수업 시간에 내게 이렇게 배우는데 집에 가서 학교에서 또 딴짓 할까봐 숙제 교조료도 이렇게 해서 더 만들어주었어요. 일주일에 3편씩만 돼요. 국어문은 일주일에 2번, 90분 2번 한 상황에 수업 듣고, 숙제는 일주일에 한 90분 정도 하죠. 그러니까 270분 정도. 수학 공부에 3분의 1만 투자해라. 너희가 중3이 되면 고3 꼴로 1등급을 받으리라. 우리 아이들은 이럴 때씩 아멘 그럽니다. 독해도 그래요. 독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믿는데 이렇게 하는 교재가 세상에 없어요. 처음에 사전을 찾아서 단의 뜻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A닷 영어에 한우람 상관, 제가 A닷 영어 예전에 3G 리뷰였는데요. 한우람 상대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영어학원의 상 같대. 한 상무님. 제너럴요, 제너럴. 아이들이 일반적이라고 외웠잖아요. 아이들이 제너럴을 일반적이라고 외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적인 뜻을 알까요? 그래서 제너럴 뒤에 하스피틀을 붙여서 제너럴 하스피틀이 뭐야라고 하면 A라는 영어 아이들은 대답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영어 잘하시네. 일반적이 특정한 것에 제한되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혼동되죠. 종합병원거든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제너럴 일반적 하나 더 적자 종합적도 해요. 저희하고 국어 어휘 공부는요 사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이게 뭘까요? 손가락이죠. 왜 손가락이에요? 손이 붙어 있으니까. 단어의 뜻은요, 문장 전체의 뜻을 통해 추론하는 거거든요. 단어의 뜻은요, 얘가 손가락이면 얘가 손가락이기 때문이에요. 단어의 뜻은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전 중2한테 고전시가 가르쳐요. 고전시가 작품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고전시가의 텍스트를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훈련이죠. 저는 문법을 가르칠 때 문법 개념을 암기하러 가르치지 않고요. 문법 개념에 대한 용례를 통해서 일정한 문법 규칙을 찾는 연습을 시켜요. 귀납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한 문장을 주고 핵심을 찾으세요. 두 문장을 주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찾으세요. 문장과의 관계를 쓰세요. 문단을 주고 중심 내용을 적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문단 간의 관계를 찾으세요. 그리고 글 전체를 줍니다. 중2 때 이렇게 오로지 1학년 때 배웠던 감상들. 그럼 1학년 때 안 했던 거 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이 책들의 맨 앞 단계에서는 그 독해와 감상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먼저
개관하고 난 뒤에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중3 정도 돼야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중3이 기하카라인데요. 기하카라는 문제 유형했던 해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덮어라고 했던 건 우리 아이들에게 출제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제재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선택지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를, 그래서 저희 아이들 책에 보면 문제 위에도 적어놔요. 출제의 원리. 출제의 원리. 선택지 옆에 적습니다. 선택지 생성 원리. 둘 이상의 관점을 소개한 글이므로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설 문제 옆에 적어놓았어요. 소설 문제의 선택지는 서술의 주체 및 객체의 왜곡이 잦으므로 이에 주의한다. 이 선택지는 객체를 왜곡한 선택지. 이거 가르쳐. 그러니까 중3 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3 때 이것만 배워도요. 지금 몇 강의에서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우리 중3 학생이 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학원이 이제 6개월 됐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1 모의고사 한 40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 끝났는데 어제 제가 고2 11월달 모의고사 테스트를 했거든요. 87점입니다. 고1 11월 모의고사가 제 앞에 와서 좀 간증 좀 하게 할까. 진짜 시험 얘기들어요. 1등이 90점이거든요. 지도서예요, 지도.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과정을 전체로 밟고 오게 되면 고1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렵다는 이감 바탕 상상도 1등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 유형을 예제, 유제 1, 유제 2 심화 이렇게 돼요. 책에 보면 어떤 문제의 해법을 고3 학생들이 정답률이 한 80% 이상 되니까 예제, 유제는 70%, 유제 2는 정답률이 60% 미만, 심화는 50% 미만. 그래서 난이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기하카의 이곤쯤에 가서 이 책을 안 틀리기 시작하면 고2 1등급은 확정이고 고1 걸로도 1, 2등급이 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배웠는데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또 다르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 숙제 교재로 적자 생존 노트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전략하라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라 아이들은, 중1 아이들은 중2 때 배우는 그 과정이 매우 낯설기 때문에 숙제를 통해서 이미 몸으로 익히기 시작해요. 중2 아이들은 이게 코어이기 때문에 몸에 완벽하게 습득이 되려면 숙제 수업 시간에도 이 같은 시스템의 책으로 수업을 하고 공부도 집에 와서 공부도 이렇게 해요. 중3들은 문제 푸는 방법만 공부하니까 혹시 독해나 감상의 루틴이 잊을까봐 또 중3 때도 이거 다 해요. 그 과정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민종 교과서, 중1들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중2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고1까지, 중3은 고1부터 해서 고2까지 하고 고1 반복,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략하라는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는 수능 국어에 경제 법이 어려워서 통합사회를 국어 숙제 교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지금 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이게 앞에 과학 교과서거든요.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능 국어는요, 범교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통합과학 교과서를 독해 연습시켜요, 이렇게. 적자성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 지문과 관련된 실제 과학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통합사회에 나온 건 연습시켜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국어 공부하니까 국어 공부하는지 사회 공부하는지 과학 공부하는지 국어 하는지 모르는데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독해를 길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완전학습 1을 위해서 적자성 노트를 하고요. 모든 강의는 촬영이 됩니다. 인터넷 강의처럼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수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혹은 결석을 한다 하면 인터넷 실시간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석하면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국어를 하면 다 되느냐?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 지문은 제한적이에요. 비문학은 7개 정도의 패러그래프, 8개 정도. 근데 그러면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사고 활동을 위한 읽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병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의미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책을 읽고 이 글의 줄거리 혹은 독감 적어보는 거, 그런다고 문해력이 좋아지나? 아까 문해력과 관련된 개념, 사회적 맥락을 읽는 힘이 줄거리 정리한다고 이 작품에 누가 나왔어? 그거 한다고 문해력이 좋아지냐는 거죠. 현재 시간 2시 21분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100분 정도, 40분에 제가 정확히 끌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이 좀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제 집에 있는 개인 서가에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저희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 책을 읽었는데, 학원을 오면서부터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사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저희 여러분 독서 리스트입니다. 독서 리스트를 보시면 놀라세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독서를 왜 학원에서 돈 주고 시킵니까? 그리고요, 고전이라는 명작은 한 번 보시나요? 저는 박경순의 토지를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40대에 또 읽을 거예요. 50대에도 또 읽을 거고. 저는 박경순의 토지를 지금 4번 읽었다고. 10년에 한 번씩 읽거든요. 읽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데미안을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50 넘으니까요. 데미안이 이렇게 근사한 작품인 걸 알죠. 의문을 열라는 칸을 채우다는 독서 활동은 이 같은 해외의 고전 명저들을 문을 열어서 그 아이들의 뇌에 지적 자극을 하고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여러분, 데미안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 수만 개가 나오는데 책 한 번 읽었다고 어떻게 작품을 압니까? 이렇게 해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문해력에 관련된 개념 중에 시각자료를 읽고 해석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을 읽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출판사들의 표지를 줘요. 왜 출판사마다 표지가 다 다를까? 왜 다를까? 이 표지는 어떤 의미일까? 아이들이 쓰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읽은 생각과 느낌을 표지로 만들어봐. 그래요. 읽고 표현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표현하는 것이 일상의 수준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교육부에서 만든 평가 지원 포털이 있는데, 평가 지원 포털에서 만든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에 문항을 기본적으로 베이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수행평가 요소라든가 학교에서 평가하는, 서울대에서 평가하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요소들을 교육부가 연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각 책의 성격에 맞게 제가 구성한 거죠.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프로 하는 이야기니까 변신을 모티프로 하는 다양한 내용에서 변신이 어떻게 있고 변신한 이유는 무엇이고 변신하는 결과는 무엇이고, 카프카의 변신은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된 인간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므로 우리 앞으로 빙하기가 되거나 워터월드가 되거나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가면 인간은 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까 상상하게 합니다. 마치 영재원의 면접 문제를 갖죠. 그리고 잠자가 갑충으로 변신하자 가족들이 변했는데, 넌 아빠가 더 이상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잠자의 가족들처럼 안 할 자신이 있어. 처음에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던 애들이 변신 끝날 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 아빠가 나한테 학교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고 스마트폰도 못 사게 하고 하면 저도 잠자 가족 좀 할 것 같아요. 눈물 툭툭, 진짜 눈물 툭툭 거려요. 내년 3월달에 지상에 숟가락 하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제주 4.3이 있었던 날이니까. 한 달 전에. 내년 4월에는 유성령의 징부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해서
책의 목록을 정하는데요.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읽기 첫 번째 시간이 설문서의 역사 강의입니다. 제주 4.3. 4.3 관련된 역사 강의를 요약하게 하고 이 작품의 내용과 더불어서 4.3의 의미를 아이들이 쓰고 말하게 합니다. 책에 QR코드가 다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장 소설이거든요. 청소년의 지적 성장, 정서적 성장을 기르기 때문에 이 책과 관련된 외부 지문을 줍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변화, 청소년의 뇌구조의 변화라는 외부 지문을 주고 이 외부 지문과 작품의 본문을 고려해서 등장인물의 정서적 변화, 등장인물의 지적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묻죠. 자, 역사랑 관련 지어지고요. 독서가 개인의 성찰과 관련됩니다. 독서를 국어 공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적 활동을 하고 독서의 최종 목적인 자기 이해 과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같은 책의 독서 활동으로 방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어 교과서 지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방모을의 경상 사투리로 쓴 시를 읽고 이걸 표준으로 바꿔보게 하고 이런 질문을 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니? 우리 아이들은 사투리로 쓰여진 시를 표준으로 바꿔봄으로써 문학에서 방언의 사용 효과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국어 시험 문제죠. 독서가 역사, 국어, 자기성찰과 연결되어 있고요. 작품의 제목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여서 이번에는 사회 문제를 비판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빙고 게임을 해요. 와, 난 흑수저 아니다. 다행이다. 사회적으로 수저 계급론이 양산된 이유, 이것들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하는 수저, 숟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독서가 국어랑 연결되었고, 역사랑 연결되었고, 사회 문제랑 연결됐고, 개인의 성찰로 연결되었죠. 하나만 더.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소설에 보면 주인공 동기가 냄새와 관련해서 자꾸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과학 기사문에서 후각과 추억의 관계, 독서 활동인데 과학이네요, 이럽니다. 실제로 보니까 인간이 추억을 후각을 통해서 환기시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독서가 이제 과학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독서, 국어, 사회 문제, 역사, 과학, 기술 동가죠. 그런데 이 독서 활동을 하는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보면 이게 교육부 자료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생태 전환 교육을 한대요. 생태 전환 교육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서 활동을 생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이첼 가슨 식물계보물 읽고 독서 활동을 하고 교육부에서 만든 환경 독서를 해요. 영화 매트릭스를 환경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고 영화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와 관련돼서 환경 관련 질문을 주고 아바타와 관련된 환경 질문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매체와 환경의 관련성을 보죠. 레이첼 가슨 식물계보물 이게 올해 11월달, 12월달 저희 독서 환경 문제였거든요. 내년엔 5월달, 6월달 또 합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주서의 오래된 미래, 그리고 제인 구달의 생명 이야기를 또 해요. 왜? 개정교육과정에 생태를 중요시합니까? 독서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요. 내년에 이어서 할 환경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에 생태란 말이 키워드 작동해야 돼요. 생태와 진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과 프로그램 활동 이야기인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원래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원래고사 샘플을 챙겨와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원래고사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의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거짓말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죠. 예. 저희는 하울의 원래고사를 아이비형 원래고사를 쳐서 아이들의 지적 자극을 촉진시킵니다. 또 다른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있다면 이거 사례를 읽어드리면 감동일 텐데 집에 가셔서 애들 잡을까봐. 이런 질문들이 일상으로 주어집니다. 저희가 원래고사 4개 정도거든요. 학교 시험처럼 지필고사 치는 거. 수행평가형 원래고사. 하울의 원래고사가 수행평가형 원래고사. IB 논술형 원래고사. 심지어 원래고사를 다중 미니 면접 형태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전반의 프로그램이 국어뿐만 아니라 전반의 프로그램이 수학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수학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수학도 이런 독서 활동이 나올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고사 사례. 밖에 저희 한뼘 밀기 샘플이 있는 한뼘 밀기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야, 너 그게 뭐야? 다이어리 있던데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위기 진화를 위한 시스템이지. 시스템 좋은 거 가르쳐줘. 근데 왜 한뼘이야? 크기가 한뼘이나? 그것도 맞지만 매일 한 뼘씩 글을 써서 해가 또 한 뼘씩 성장한다는 거야. 매일 한 뼘씩 글쓰기, 매일 한 뼘씩 성장하기. 생각을 잘하면 하나의 성장이지. 한뼘 밀기는 저희 선생님들이 저 뒤에 계시는 김웅식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김웅식 선생님이 두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걸 전국 출판해서 전국에 2만 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학원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 책들을 이제 새로 개정판을 낼 건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아실 법한 교원, 웅진, 하나 더 있는데 대교. 이 세 개의 회사 중 하나로부터 자기네들 홈페이지 사이트에 탑재에 대한 제안을 제가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근데 안 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단계에서 넘어가는 한뼘 밀기 업그레이드판은 제가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 부담 느끼볼까봐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엄빠의 한뼘 밀기를 만들 겁니다. 엄마 아빠의 한뼘 밀기. 이걸 엄마들에게 쓰게 할 거예요. 아빠들에게.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처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5줄 예로 엄마들이 쓰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쓰고 엄마 아빠가 번갈아 써서 엄마를 좀 알고 아빠를 알게 하자. 그래서 엄빠의 한뼘 밀기를 아이디만 살짝 이야기했더니 서울 사람들 제가 1만 열면요. 투자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똑줄을 뭐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오릅니다. 현 중2 학생이 중 1학년 1학기 때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26점 받던 애가 지금 100점 받습니다. 현 중3 학생이 중 1학년 2학기 때 고1 걸로 24점 받던 애들이 지금 고3 걸로 92점 정도 받고요. 현 중3 학생이 중 1학년 1학기 초에 고1 걸로 26점 받던 애가 지금은 고1 걸로 96점 정도 받습니다. 현 중1 아이가, 얘는 좀 잘하는 아이였죠. 고1 걸로 54점이었으니까. 그런데 고1 걸로 지금 92점 정도 받고요. 현 중2가 1학년 2학기 때 저희 학원 왔을 때 68점 정도 받았는데 지금 98점 정도 받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기 공부하면서 읽기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가 매우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로 사라져버리니. 저는 우리 아이들 중2 말 정도 되면 고1 모의고사는 저는 1등급이 목표. 올해는 한 명 빼고 전부 1등급이 됐습니다. 그 한 명은 너무 늦어가지고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7개 틀렸는데 아마 시간 내에 다 풀면 1등급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타임테이블은 여러분 안내해 드렸는데 타임테이블 보는 방법만 읽어드리고 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보시면 같은 게 있어요. 뭐 문학이 있고 이 뭐야 중인데 문학이 어디지? 문학이 두 개 있으면 시간표를 월, 수 이렇게 안 짜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과 독서가 한 세트면 문학, 독서, 문학, 독서, 문학, 독서 이렇게 짜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고정된 시간표 짜시면 어머님들 시간표 좀 짜시기 어렵잖아요.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문학, 독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문학, 독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문학, 독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때 독서란 말은 독서 활동이 아니라 국어의 비문학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독서는 칸을 채우다. 시간표를 이렇게 세팅해 주셨다. 보시면 아시겠고요. 초중국어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로 초중국어를 이번에 새롭게 론칭을 합니다.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시간표.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책은 일이어야만 됩니다. 책 읽는 게 취미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세상사에서 그렇게 궁금했던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런 일은 벌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책을 읽으면서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밤새도록 한 거거든요. 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지? 밤을 새워서 다 읽었습니다.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읽었거든요.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책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분야의 누군가가, 전문가가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기획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공략하는 겁니다. 안 읽힙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그 분야의 책을 한 권 읽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도 또 다른 책을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지식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그게 저는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일이어야만 됩니다. 책 읽는 게 취미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책 읽어봐야 눈만 나빠집니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독서를 이러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100세 시대에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이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님 노트를 하는 것만으로 일주일에 90분 국어 수업 2번, 필요하다면 독서까지, 저희가 선택을 국어만 하셔도 좋고 독서만 하셔도 좋고 함께 하시면 더 좋고 이런데요. 선택해서 하시고 빠지지만 마라,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특별히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 안의 교재대로 또 부교재와 관련돼서 하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좋아진다는 거 제가 확답해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실 경우 하나만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문해력 기반의 학습이 맞는가? 우리 아이들이 좀 잘하는데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해서, 그리고 비슷한 걸 많이 봐와서 비슷한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내용과 문의와 관련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제 유인물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 제가 당분간 내년까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전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고 이후로부터는 제 수업을 조금씩 줄여야겠죠. 제가 그래서 개별 상담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독서와 관련해서는 제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제 오늘 한번 저장해 두시간 적어 두시죠. 제 전화번호가 올해까지만 제 개인 전화번호 공유하겠습니다. 3267-7688입니다. 010-3267-7688. 의문을 유정걸 원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꽃이 영양진단 평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양진단 평가를 지난번에 한 80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80분 정도 분석하면서 제 병이 생겼습니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내 서 있기만 하는데, 이번에는 등록한 학생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미 영양진단 평가를 받으신 분 계실 텐데, 저 영양진단 평가가 특이합니다. 3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교과 영역, 두 번째 문체 분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체를 통해 아이들의 개성을 교과 영역과 연결지어서 분석해 드리고, 세 번째는 필적 분석입니다. 아이들 글씨의 크기, 글씨의 수평의 정도, 자간, 행간, 날매 정도, 필합 정도를 분석하면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이 나오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미
받아보신 분들 소문 들어서 아실지 모르는데 거의 철학관 수준, 촛불 선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는 좀 등록하시고 한 달에 2달쯤 뒤에 저희 원로고사 분석하면 저희가 또 한 달 정도 제가 내내 힘을 쓰거든요. 그때 해드릴게요. 자세한 문의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